어둠이 딸리기 시작한 밤, 나는 한참을 고민하고 있었다. 평소라면 결코 혼자 밤낚시를 나가지 않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다. 내 친구이자 동료 낚시꾼인 비늘만 월청님이 밤원도 양구에서 밤낚시를 가자고 했기 때문이다. 그는 묵직하고 듬직한 사람이라 언제나 나와 함께 낚시를 하러 가면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날은 무엇인가 묘한 기분이 들었다. 밤낚시를 즐기던 나에게 그날의 상황은 정말 이상했다. 나는 항상 밤낚시를 할 때마다 불안감이 컸다. 산짐승이 나타나거나 이상한 사람이 나타날까 봐 겁이 났다. 사실 이런 불안은 헛된 것이 아니었다. 한 번은 낚시 중에 미칠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고 또 다른 한 번은 어두운 숲속에서 고요한 분위기 속의 풀벌레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오히려 더 무서운 적이 있었다.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점점 더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그날 비늘만 월청님과 나는 밤원도 양구로 향했다. 춘천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조용한 낚시터. 이미 알고 있는 곳이라 돌아남은 뻔했지만 그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 있었다. 평소처럼 그는 자리를 잡고 나는 조금 더 떨어진 곳을 자리를 잡았다. 그날의 날씨는 무척 차가웠고 어두운 밤하늘과 차가운 공기 속에서 우리의 낚시가 시작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잡은 동어들은 꽤 많았다. 산란철이라 동어들이 많이 잡혔고 물속에서 흐르는 물결과 바람 소리가 너무 평화로웠다. 나는 이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그러나 잠시 쉬고 싶어서 컵라면을 끓여 먹었다. 그리고 손목은 캔커피를 마시고 나서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어쩌면 나만 들었을지도 모르지만 분명히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렸다. 그것도 매우 오래된 음악이었다. 노래는 마치 일제강점기 시절의 노래 같았고 레코드판의 턴테이블에서 튀는 소리까지 들렸다. 나는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소리인지를 파악하려고 했다. 이상한 음악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순간적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주변에는 비늘만 월청님과 나 둘뿐이었다. 나는 그가 음악을 듣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그에게 다가가려고 했으나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내 어깨에 차가운 손이 올려졌다. 나는 몸이 얼어붙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지만 그 손의 감촉은 분명히 존재했다. 나는 그 손을 느끼며 점점 더 차가운 공기와 함께 그 악취를 맡았다. 그것은 물고기 썩은 냄새였다. 그것도 죽은 물고기 냄새가 섞인 매우 불쾌한 냄새였다. 나는 순간적으로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이건 사람이 아니었다. 아니, 이건 사람이 아니어야 했다. 내 어깨에 올려진 손은 너무나 차갑고 그 손톱이 하나도 없는 청백한 손이었다. 나는 손이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입이 벌어지지 않았다. 입술은 떨리고 온몸은 몸지리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이 아니었다. 그 손이 내 어깨에 계속해서 올려져 있으면서 내 귀에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저씨, 나랑 가자. 내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다. 나는 소리에 힘이 들어가면서 소리치고 싶었다. 그러나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내 귀에 그 존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아저씨, 나랑 가자. 그 목소리는 마치 나를 유혹하는 것 같다. 그것이 내 마음을 압박하며 계속 나를 뒤로 탔다. 나는 그저 악물고 눈을 감았다. 그 존재를 외면하려 했지만 그것은 나를 계속 뒤로 탔다. 꺼져. 나는 그때 눈을 꽉 감고 입을 크게 벌려서 미쳤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내 귀에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 사라졌다고 느낄 때
나는 다시 송건 목소리를 높여서 밀쳤다. 꺼져.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존재가 내게서 멀어져가는 느낌을 받았다. 그 순간 나는 기늘만 월총님이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다. 야, 왜 그래? 그 목소리에 나는 겨우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형님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말했다. 먼 자리를 잡아도 이런 곳에서 무슨 일이 생길까? 그 순간 나는 기늘만 월총님에게 달아가면서 그 손길을 떨쳐버리려고 했다. 그 이상한 존재는 사라졌고 나는 그때까지의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날 밤 그 자리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 이후 그 자리는 다시는 갈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곳에 대한 기억은 아직도 내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비늘만 월총님과 나는 그날 밤 이후로 절대 혼자서는 밤낚시를 가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 단지 나와 그 형님만이 경험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곳의 과거와 연관된 무언가나 우리에게 다가온 것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더 많이 알려졌다. 그곳은 예전에는 낚시터로 알려져 있었지만 한때 사람들이 죽음과 관련된 사건으로 떠들고 있었던 장소였다. 그 사건 이후 그곳은 더 이상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게 되었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졌지만 그날 밤의 암몽만큼은 내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날씨가 맑고 바람도 상쾌했지만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내가 낚시를 좋아한다는 사실은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꽤나 유명한 이야기였다. 특히 동어 낚시를 좋아하는데 그 물고기의 움직임이 내게는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 그런 나에게도 때때로 낚시를 하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곤 했다. 하지만 그날처럼 기이하고 섬뜩한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낚시를 하던 중에 야머장이 망하면서 물고기가 많이 나온다는 곳에 대해 듣게 되었다. 그곳은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한때 입소문을 타면서 유명한 곳이었다. 처음에는 그냥 소문에 불과할 것이라 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호기심이 생겼다. 그곳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 그곳을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거기 정말 물고기가 많이 나오나? 친구가 묻자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한번 가보자. 진짜 잘 나온다면 우리에게는 휘문이겠지. 그렇게 우리는 그곳에 가기로 결심했다. 차로 약 1시간 정도를 달려 도착한 곳은 예전의 야머잔이었던 터였다. 그곳은 한때 사람들로 bom덕했지만 지금은 피로처럼 보였다. 입구에는 낚시 금지라는 경고판이 세워져 있었지만 우리는 그런 경고에 신경 쓰지 않고 낚시를 하기 위해 저수지로 향했다. 그곳은 너무 조용하고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라서 그런지 조금 기이한 느낌을 주었다. 우리가 자리를 잡고 낚시를 시작했을 때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어디선가 퇴비 냄새 같은 불쾌한 냄새가 났지만 그것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사실 낚시를 하다 보면 때때로 이런 냄새를 맡을 때도 있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점점 그 냄새가 더 짙어지며 나는 그것이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뭔가 다른 것임을 직감했다. 이거 뭐지? 정말 이상하네. 친구가 말했다. 퇴비 냄새 같긴 한데 뭔가 이상해.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말없이 낚시를 계속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물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게 보였다. 처음에는 물고기가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그것은 그럴 리 없는 형체로 보였다. 전, 너도 봤어? 나는 친구에게 물었다.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점점 더 불안해 보였다. 그때 물속에서 무언가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흐릿한 그림자 같았지만 그것은 점점 더 명확하게 형체를 드러냈다.
그것은 인간의 형태였고 점차 물속에서 떠오르며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다. 그것은 단순한 물고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철안이었다. 시체야. 친구가 기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그 순간 나는 원원의 숨이 돋았다. 내 눈앞에 떠오르는 것은 이미 복대가 심하게 진행된 시체였다. 그 시체는 마치 우리를 향해 다가오려는 듯 점점 더 가까워졌다. 친구는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기명을 지르며 도망가려 했다. 하지만 그가 뒷걸음질을 하면서 한참을 떨어지지 못하고 계속 뒤로 물러섰다. 나는 급하게 그를 따라가며 형, 왜 그러냐? 라고 물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시체를 보며 계속 시체야, 시체야 라고 외쳤다. 그 순간 나는 그가 보는 것을 보게 되었다. 물속에서 떠오르는 시체는 점차 우리를 향해 다가왔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발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다. 친구는 점차 정신을 잃어가며 엉덩바나를 찌르며 손으로 땅을 짚고 있었다. 그 장면은 마치 영화 속에서 본 것 같은 기이하고 이상한 장면이었다. 왜 그래? 나는 다시 한번 친구에게 물었다. 그는 정신이 없어서 대답할 수 없었다. 그때 나는 나도 모르게 주변을 둘러보며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곳은 너무나도 외딴 곳이었다. 다행히 그때 경찰이 도착하고 우리는 시체를 수습할 수 있었다. 경찰이 도착하고 나서 우리는 사건을 신고하고 그 자리를 정리했다. 하지만 사건을 해결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그날의 일이 꿈처럼 느껴졌다. 내가 그때 겪은 일은 그저 꿈일까? 아니면 현실일까? 그날의 경험은 나에게 너무 큰 충격을 주었고 나는 아직까지도 그날의 기억을 지울 수 없다. 그날 내가 그 여자의 말을 따라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내가 그 여자가 말한 대로 따라갔다면 그저 시체가 된 채로 발견되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지금도 그때의 상황을 떠올리며 그 여자와 함께 갔더라면 나는 죽었을까? 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곤 한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꿈이나 상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에서 일어난 끔찍한 경험이었다. 내가 겪은 그날의 사건은 나뿐만 아니라 친구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낚시를 좋아하지 않게 되었다. 그 사건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후로도 가끔 그 저수지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나는 그때의 냄새와 시체의 형체를 떠올리곤 한다. 그것이 꿈이라면 나는 그 꿈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본 것은 진짜 현실이었을까? 그 미물은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다. 우리는 그 이상한 냄새와 싸움 소리에 이끌려 잠시 멈추고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땅을 파던 곳은 이제 그저 우리가 지렁이를 잡던 흔적이 아닌 뭔가 알 수 없는 기운이 감도는 곳이 되어 있었다. 그 냄새는 점점 강해졌고 공기 자체가 탁해지는 느낌이었다. 숨을 짓기 쉬우려 했지만 그 냄새가 코를 찔러 더 이상 숨쉬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내가 그 냄새를 무시하고 다시 지렁이를 잡으려고 했을 때 친구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눈빛은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를 보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너 괜찮아? 내가 물었을 때 친구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한참을 생각한 뒤에 이렇게 말했다. 뭐 이상한 건 아닌데. 저기 저 시체들. 저건 사람들이 아닌 것 같다. 그 말에 나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그가 말한 방향을 따라 나는 주위를 둘러봤다. 그 순간 눈에 들어온 건 바로 그곳에 묻혀있던 것들이었다. 땅을 파헤친 자리에서 일어난 변화는 단순히 지렁이가 아니라 인간의 시체들이었다. 그 시체들은 하나, 둘 점점 더 많을 수로 나타났다.
그들의 얼굴은 반쯤 썩은 채로 눈을 뜬 채로 있었고 그것을 보는 내내 나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나는 그곳에서 도망칠 수 없었다.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게 느껴졌다. 여기서 뭘 하는 거지? 내가 간신히 말을 떠냈다. 친구는 눈을 감고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는 정말로 두려워하는 표정이었다. 그가 겪은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보니 나는 그저 그의 말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지렁이. 그 지렁이들. 그런 게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 그 말에 나는 몸을 뭉치리며 다시 그 땅을 쳐다보았다. 지렁이들이 모여있던 곳, 바로 그곳에서 더 많은 시체들이 발견되었다. 그 시체들은 마치 우리를 유혹하는 듯 그곳을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온 이상한 냄새는 퇴비 냄새가 아니라 분명히 썩어가는 시체의 냄새였다. 퇴비 냄새와 섞여 더 강렬해지던 그 악취는 인간의 시체들이 내뿜는 냄새였다. 지금 반장 여기서 나가자. 친구가 갑자기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순간적으로 놀라서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도망쳤다. 하지만 그 순간 뭔가 뒤에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그 발소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다만 그 소리와 함께 점점 더 가까워지는 발자국 소리는 우리를 더 두려운 상태로 몰아넣었다. 우리는 급하게 자리를 떠나 저수지로 향했다. 손에 들고 있던 도모를 풀어주고는 그 자리를 빠져나갔다. 그 모든 일이 지나가고 나서도 우리는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도대체 우리가 겪은 이 경험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그날 이후로 그곳에 다시 가는 것을 피했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 경험을 말하는 것조차 두려웠고 우리는 그 모든 일이 꿈이었기를 바랬다. 그날 밤 내가 자리에 누워 잠을 청하려 할 때마다 그 썩은 냄새와 시체의 형상들이 떠올랐다. 내가 잠을 자고 있던 그 자리가 그 시체들 옆이었고 그 시체들로 인해 우리는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 시체들의 얼굴은 여전히 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무슨 이유로 그곳에 그런 것들이 묻혀 있었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의 일은 언제나 내 기억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 경험은 나에게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고 그 후로도 나는 그 지역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곤 했다. 그곳은 내게 너무 무서운 곳으로 기억되었고 그 냄새와 시체의 모습은 아직도 나를 괴롭혔다. 나와 친구는 그날을 계기로 그런 일들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그 사건에 대해 더 알아보려고 찾아났을 때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무언가를 들을 수 있었다. 그 지역은 과거의 사람들의 무덤이 있던 곳이었다. 그곳에서 묻힐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시체가 왜 그곳에 묻혀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불길한 전설로 남아 있었다. 사람들이 그렇게 묻힌 이유와 그 후에 그곳에서 나타나는 괴이한 현상들에 대해 알게 되면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지역에 가까이 가기를 원치 않았다. 우리는 그 하얀 옷을 입은 여자, 그것도 그저 사람이 아닌 무언가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뒤 한동안 말을 잃고 그저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순간 그 여자가 마치 우리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눈빛은 우리가 이상했던 것처럼 공포와 비슷한 감정보다는 마치 우리를 테스트하는 듯한 그런 신비로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가 아무리 자세히 봐도 얼굴을 명확하게 볼 수 없었고 그저 실루엣처럼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무심코 말을 건네지 않고 나치배와 주변을 살펴보며 고요한 순간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자는 우리 쪽으로 조금씩 다가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람이 더욱 차가워졌고 물 안개는 여전히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여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우리의 시선은 그 여자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친구는 이미 그 상황에서 더 이상 낚시를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여자가 진짜로 무엇인지 왜 여기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져서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 낚시대의 작은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그 떨림이 점점 더 강해지더니 낚시대가 거의 끊어질 정도로 강한 입질을 받았습니다. 그때 마치 그 여자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낚시대의 입질은 점점 더 강하게 들어오며 그 여자의 존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 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낚시대를 움켜잡고 그 입질에 반응하며 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다시 한번 눈을 돌리자 그 여자의 성체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낚시를 시작하려 했지만 그날 밤에 그 여자의 존재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는 그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그 여자의 존재가 실체였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의 상상력에서 기록된 것인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그곳을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그 자리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여자가 서 있던 바로 그 지점에서 작은 흔적들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그 여자가 남긴 것처럼 아주 미세한 발자국들이 흙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발자국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역시 우리가 당시 제대로 보지 못했거나 다만에서 그냥 지나쳤던 것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발자국은 분명히 이상한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발자국이 아니었고 마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움직였던 듯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낚시를 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 자리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불안과 공포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는 그 여자의 존재와 그 발자국에 대한 의문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느낀 감정은 단순히 두려움이나 불안이 아니다. 그 존재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는 혹은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그곳에 계속 남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차례 그곳을 다시 방문했지만 그때 느꼈던 그 기이한 경험은 더 이상 재현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는 낚시를 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때때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그 여자의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봤자 별다른 반응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과거에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하자 몇몇 사람들은 그냥 웃어 넘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여전히 그 여자가 존재했다는 느낌이 단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나와 친구는 그날 이후로 석불이라는 곳을 더 이상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특별한 장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그곳에서 낚시를 하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잊기 위해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도 그때의 기억은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 왜 그곳에 있었는지에 대한 답을 알 수 없지만 그 경험은 확실히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 여자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존재는 분명히 우리를 시험했던 것 같았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언제나 그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미스터리한 여자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사건 이후로 2번 다시 그곳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은 이제 단순한 낚시터가 아닌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장소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의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몸이 떨리고 소름이 돋습니다. 그 여자의 모습,
그 여자가 걸어만 물속의 묘한 조용함, 그리고 그 납치하던 남자가 보았다는 충격적인 사실. 이 모든 것이 이상한 기운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그곳을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그 자리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해가 떠오르면서 모든 것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 듯 보였지만 그곳에 다시 돌아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종이컵과 소주병, 곳곳 한 송이만을 떠올리며 그 자리가 결코 평범한 장소가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 지역은 실제로 납치꾼들 사이에서 유명한 장소였지만 그만큼 사람들의 실종 사건이나 기이한 현상들이 자주 발생하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사라지거나 물속에서 익사하는 사고가 종종 있었고 그로 인해 그 지역은 납치꾼들 사이에서 조용히 알려져 있었죠. 그곳의 물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고 누군가 그곳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은 적도 많았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그곳을 떠날 때 그 남자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라고 말하며 그는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들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러 희한 생물들의 시체가 그곳에 떠내려온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매우 기이한 형태를 하고 있었으며 누군가는 그곳을 귀신의 사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으면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죠. 너무나도 기이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그의 말에 우리는 더욱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남자가 덧붙였습니다. 그곳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들, 실종 사건들, 그런 것들이 바로 그 여자의 존재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죠. 그 남자는 자신이 겪은 일들과 그 지역에서 발생한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연결지으려 했습니다. 그는 그 여자의 형체가 그 물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 여자는 물속에 갇혀있는 존재일지도 모르죠. 그녀가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점점 더 섬뜩하고 그 여자가 여전히 그곳에서 떠도는 존재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발생했던 실종 사건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물속에 갇혀 있었고 그녀가 그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그 지역에서 이상한 사고를 당한 것이거나 그녀가 어떤 안경에 의해 그곳에 갇혀 있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여자가 왜 그렇게 물속에 서 있었다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지역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왜 그곳에 나타났는지, 그녀의 정체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려 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여자의 존재를 계속해서 떠올리며 그 사건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물속에서 걸어다니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때부터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우리는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계속해서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우리는 그 지역에서 발생했던 미스터리한 일들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 지역과 그 여자의 존재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물속에서 걸어다니던 모습은 단순히 상상 속의 일이 아니었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그 여자가 왜 그곳에서 물속을 걷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녀의 존재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납치터에 도착한 날, 그곳은 평소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평범한 납치터라면 주변에 많은 납치꾼들이 있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저와 제 친구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근처에 자리 잡고 있던 그 납치터는 시끄러운 소음이 가득했지만 정작 그날은 정말 고요하고 그 고요함 속에서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괜찮을까? 제 친구는 그런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그곳은 밤의 다리에는 너무 외롭고 특히 제 성격상 이렇게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낚시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그런 분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좋은 자리가 있을 것이라며 자리를 옮기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속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새로운 자리에 자리를 잡고 낚시를 시작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물고기들의 입질은 전혀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고 우리는 물고기 대신 한 병이 수지를 꺼냈습니다. 한참 술을 마시던 중 제 친구는 계속해서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이상한 일이 반복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갑자기 불안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물고기들이 아닌 다른 뭔가가 우리 주변을 맴도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친구가 소주와 안주를 가지러 차에 갔습니다. 주차하기가 어려워서 차를 꽤 멀리 뒀고 저 혼자 그 자리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면서 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풀들이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스산한 느낌이 들었지만 이상한 점은 그 소리가 점점 제 쪽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바람은 불지 않았고 풀숲도 없었는데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죠. 그 순간 귀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듯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서 짧게 기명을 지르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한 어르신이 서 있었습니다. 낚시 잘 되냐? 며 말을 걸어오셨죠. 저는 너무 놀라서 얼떨결에 아직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어르신은 그런 말을 아니라 다시 가는 길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때 그 어르신이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그쪽 자리 앞에서 목 없는 여자 시체가 나왔다는 이야기 들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목 없는 시체라니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지만 그 이야기가 너무 생생하게 느껴져서 귓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계속해서 기분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은 그 말을 마치고 다시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그저 무서운 기분을 느끼며 차를 쳐다보았고 그 어르신이 걷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자 그분이 차를 세운 곳으로 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낚시를 하고 있던 자리가 너무 불안해 보였고 기분이 계속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친구가 오기 전까지 저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멀리서 친구의 랜턴 불빛이 보였습니다. 친구가 오는 게 보이자 저도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기운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뭐냐, 왜 그렇게 얼굴이 창백해?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때 어르신이 했던 말을 친구에게 전했습니다. 목 없는 여자 시체가 나왔대. 그 말을 꺼내자 친구도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후에도 낚시를 계속했지만 그 불안한 느낌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구가 갑자기 저기 보라 며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켰습니다. 저도 그쪽을 봤지만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그쪽을 집중해서 보자 어두운 곳에서 작은 빛이 보였고 그 빛은 마치 고양이의 눈처럼 반짝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고양이가 아닌 어떤 동물의 눈처럼 보였지만 그 크기는 고양이보다는 훨씬 컸습니다. 친구는 그 빛을 향해 랜턴을 비추었습니다. 그때 그 빛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불을 비춘 뒤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무엇인가 있을 거라고 확신한 듯 계속해서 불빛을 움직였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너무 이상해서 우리는 드물딱 불안해졌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지 않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 후에도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어두운 밤에 그곳을 떠나 차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이야기는 우리 마음속에서 깊은 인상을 남기며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그 목 없는 여자 시체의 이야기를 믿든 아니든 그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불안한 느낌은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한적한 낚시터에서 밤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은 고요하고 바람 한 점 없이 공기가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작은 호수의 물결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린다. 낚싯대의 끝이 물속에서 조금씩 흔들리는 것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빠져들었고 이따금씩 밤젖은 낚싯대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입질만이 우리를 깨웠습니다. 시간은 한참 흘렀고 자정이 지나서도 입질은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딘가에서 지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바람이 불어서 나는 소리인가 했지만 그 소리는 바람 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바람이 아니다. 마치 풀밭을 헤치며 없던 존재가 빠르게 지나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심지어 그 소리가 나오는 방향을 바라보았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이었으니까. 불안한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친구가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어르신 지나가신다. 그렇게 말하며 친구는 살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풀밭을 헤치는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우리의 주변에 퍼져나갔고 그 소리로 인해 우리는 고요한 낚시터에서 점점 더 큰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았고 그때 눈에 띈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 어르신이 무언가를 쥐고서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저기 어르신, 내가 말을 꺼내자 친구가 고리를 돌려 어르신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어르신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더 이상 낚시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기이한 순간이 우리 마음속에서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서둘러 자리를 정리하고 차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어두운 길을 걷는 동안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말했다. 저 어르신 정말 이상하더라. 그 길로 가셨다면 내가 봤어야 했는데. 친구의 목소리에는 분명히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에서 그 어르신을 봤다면 우리는 그 어르신을 지나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차에 탑승한 후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르신이 지나갔던 길 정말 이상해서 친구는 그런 말을 덧붙였고 나 역시 그 길에 대한 불안한 감정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시 한번 차 안에서 우리는 또 다른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장소에서 과거에 발생한 사건은 한 여성이 목이 잘린 채로 발견된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은 평범한 낚시터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우리는 그 장소를 떠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꼈습니다. 차를 몰고 도로를 벗어나면서 우리는 조금씩 안도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경험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우리는 집에 돌아온 후에도 그 일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기이한 소리와 어르신의 모습, 그리고 그곳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 모두가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는 그 낚시터를 다시 방문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곳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도 우리는 많은 낚시를 했고 여러 장소를 다녔지만 그 경험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지워지질 않았습니다. 때때로 밤낚시를 할 때마다 그 기이한 소리가 들리던 순간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까지 경험한 모든 낚시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 그 어두운 장소에서의 경험이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의 낚시 경험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두 사람 모두 그 후로는 조금 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낚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그날의 기이한 소리와 기묘한 상황이 얼마나 실제로 무서웠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밤, 바람은 점점 더 거세지고 저수지 주변은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나는 그저 낚시를 즐기려고 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날 밤, 저수지에서 일어난 일은 내 기억 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 나는 그저 평범한 낚시꾼이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나는 이곳을 다시는 찾지 않을 것이다. 그날 아침, 나는 보통처럼 집을 나섰다. 친구들과 함께 저수지 근처에 있는 낚시터로 가기로 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자리를 잡고 낚시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낚시를 시작했다. 어쩌면 그날의 낚시는 그렇게 탐험하게 시작되었고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그날의 기묘한 꿈과 근소에 일어난 일들을 결코 예상하지 못했다. 낚시를 하던 중 나는 갑자기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작된 낚시로 체력이 소진되었고 눈꺼풀이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잠시 눈을 감고 의자에 누워 쉬기로 했다. 그때 바로 내 뒤쪽에서 차의 인질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쪽을 보았다. 그 차는 어느새 도착해 있었고 2명의 여성이 차 안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은 정말 기이했다. 얼굴이 하얗고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으며 마치 얼굴에 밀가루를 덧칠한 듯했다. 나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그 얼굴들이 너무나도 기정상적이고 불길해 보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이 꿈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내 몸은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고 눈만 뜬 상태였다. 내 몸은 그대로 있었지만 꿈에서 일어난 것처럼 나는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 그대로였다. 그때 옆에 있던 친구 중 한 명이 소리를 지르며 깨어났다. 그 친구는 꿈에서 일어난 듯한 충격을 받은 상태로 일어나 다른 친구에게 말했다. 아, 진짜 이상한 꿈을 꿨어. 너무 기분 나쁜 꿈이었어.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갑자기 섬뜩한 느낌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 친구의 꿈 이야기다. 바로 내가 꾼 꿈과 똑같았기 때문이다. 뚝방 근처에 차가 오더니 그 안에 2명의 여자가 있었는데 얼굴이 정말 심하게 망가져 있었다고 그 친구는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너무 놀라서 그대로 그쪽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말했다. 나도 그런 꿈을 꿨어. 정말 신기하네. 우리는 서로 꿈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더 기이한 상황에 빠져들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우리가 그곳에서 무언가를 경험한 걸까? 우리는 함께 저수지 근처의 낚시 카페에 있는 글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여러 사람들도 우리가 경험한 것과 비슷한 꿈을 꾸었다고 적어 놓았다. 그들은 저수지 근처에서 낚시를 하던 중
꼬르솜에서 두 명의 여성이 얼굴이 하얗고 일그러져 있는 모습을 본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그 글들을 읽고 소름이 돋았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저수지에서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그 글들 중 일부에는 2013년 혹은 2014년의 저수지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다. 사고는 여름에 일어났고 두 명의 여성은 차량을 몰고 가다가 저수지에 빠져 익사한 사건이었다. 그 사고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되게 유명한 사건이었다. 사고 이후로 저수지 주변에서 여성이 유령을 봤다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들은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차 안에 두 명의 여성이 유령을 봤고 얼굴이 하얗고 일그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 글들을 더 읽어 내려갔다. 그들 중 일부는 그 사고가 일어난 후 저수지 근처에서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차 안에서 이상한 차가운 기운을 느꼈다고 했다. 몸이 아프고 몸살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눈을 떴을 때 차창 밖에서 두 명의 하얀 얼굴을 한 여성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더 기이한 느낌을 받았다. 이 모든 일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저수지에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떤 귀신의 세계로 들어간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곳을 떠날 수 없었다. 그 모든 증거가 우리를 붙잡고 있었다. 우리는 그날 밤 더 이상 낚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곳에서 떠나기를 두려워했다. 우리는 그곳에서 무언가 더 큰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야기의 시작은 정말 평범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신비롭고 소름 끼치는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이 경험을 전해지는 사람은 시골 마을에서 자란 한 사람으로 그 당시의 사건이 그의 마음에 깊게 새겨져 있어 오랫동안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란 마을에는 여러 개의 저수지가 있었고 그곳에서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동네 아저씨들도 자주 그곳에서 낚시를 즐기셨고 그는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부터 낚시를 좋아하게 되었죠. 그는 마을에서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자주 낚시를 갔습니다. 학교도 같이 다니고 놀 때도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우정은 무척 깊었습니다. 어느 날 그와 친구는 자주 가던 작은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저수지는 동네 사람들만 가는 곳이라 미지인들이 잘 오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한 미지인이 그 자리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낚시를 하러 온 사람으로 나이가 있어 보였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이 미지인은 처음에는 그들과 큰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점차 이야기가 나누어지면서 서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미지인은 자신이 어젯밤 늦게 그 작은 저수지에 왔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날 밤 큰 저수지로 가려다가 우연히 작은 저수지가 보였고 그곳이 너무 조용해서 자리를 잡고 낚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낚시를 하던 중 그는 작은 도랑 쪽에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소리나 물소리인 줄 알았지만 점점 더 뚜렷하게 들려오는 소리는 사람의 신음소리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나 죽네. 나는 절개 같은 소리였죠. 그는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 도랑에 빠져 움직이지 못하는 할머니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로 그 자리에서 쉼없이 신음을 내고 있었고 그녀의 상황은 너무나도 비정상적이었습니다. 도랑에 빠진 할머니는 계속해서 나 죽네 라고 중얼거렸고 그 아저씨는 할머니를 도와주기 위해 몸을 기울였으나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할머니는 그에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아저씨는 불안하고 동시에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얼어버렸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더 쉼없이 몸을 움츠리며 주변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점점 더 느리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그 할머니를 구하려고 했지만 무엇인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더 이상 반항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할머니의 몸이 갑자기 딱딱해진다. 마치 아무런 힘도 없이 쓰러져 버린 듯 보였습니다. 그 아저씨는 할머니가 죽은 것이 아닐까 걱정하면서도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흔들어 보았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기이하고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저씨는 할머니를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그 자리를 떠났고 납치를 마친 후에 자신이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그의 이야기에서 가장 이상했던 부분은 아무도 그 할머니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 중에도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도 전혀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저씨는 이게 과연 실제로 있었던 일일까? 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고 그 경험이 단순한 우연이나 착각일 가능성도 있지만 그는 그 경험이 무언가 이상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모두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역시 그 순간의 기분과 분위기를 느끼고 그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게 되었고 모두가 그 경험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결국 그 마을 사람들에게도 잊을 수 없는 이야기로 남게 되었고 그 후로 아무도 그 작은 저수지 근처에 가지 않으려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납치를 즐기던 한 사람의 경험을 넘어서 사람들이 함께 겪은 신비로운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장소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었고 그 장소에 있던 사람만이 그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일은 단지 우연이 아니다. 그곳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런 신비한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은 그 서로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납치를 즐기던 사람들이 겪은 일이지만 그들이 경험한 신비로운 사건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그 기억은 오랫동안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때때로 우리가 믿지 않는 것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은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조금 더 조심스럽고 더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기이하고 신비로운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외지에서 온 납치꾼이 등장합니다. 이 납치꾼은 마을 사람들조차 몰랐던 비밀을 알게 되는데 그가 경험한 일은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이 사건을 전하는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커지게 됩니다. 사건은 한 여름날 납치꾼이 그 지역의 저수지에서 납치를 하던 중에 시작됩니다. 그 납치꾼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저수지에서 혼자 납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저수지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그리 자주 많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이 납치꾼은 저수지 주변의 고요한 환경에 매료되어 그곳에서 하루 종일 납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저수지에서 한 가지 이상한 일을 경험하게 되며 그 일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그 일이 일어난 건 바로 저수지 주변에 있는 작은 도란 근처에서였습니다. 그 도란은 점사나 급하고 물이 흐르는 속도도 빠른 곳이라 그곳을 지나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납치꾼은 그 도란에서 이상한 인물을 보게 되는데 그 인물은 바로 이미 몇 달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였습니다. 그 할머니는 마을에서 유명한 인물로 그녀는 사고로 이 도란 근처에서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은 그녀의 죽음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납치꾼은 처음에는 그 할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일 거라 생각했지만 그녀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는 점차적으로 그녀가 바로 그 할머니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할머니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그 순간 그는 매우 혼란스러워하며 자신이 정말로 그 할머니의 귀신을 본 것인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 그는 도랑을 내려가서 할머니를 찾으려 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습니다. 낚시꾼은 할머니의 흔적을 찾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일이 현실인지 아니면 꿈속에서 일어난 일인지 혼란스러웠고 자신이 본 것이 정말로 귀신의 모습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갖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고 결국 그는 낚시를 중단하고 저수지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 낚시꾼은 마을 사람들에게 그가 경험한 일을 이야기하게 되며 그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본 것이 진짜 귀신의 모습이었다고 믿었고 이 이야기는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이 사건을 믿지 않았지만 대부분은 그가 본 것이 실제로 귀신의 모습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후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낚시꾼이 본 귀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 할머니의 죽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도란 근처에서 미끄러져서 돌아가셨고 그 사건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할머니의 죽음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기억되고 있으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장소는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죽음 이후에도 그 도랑에서 종종 이상한 소리나 불빛을 목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도랑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불길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할머니의 죽음은 그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남아 있으며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건을 이야기하며 그 사건이 남긴 미스터리한 분위기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되었으며 그 사건을 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할머니의 귀신을 본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할머니의 죽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점차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퍼지게 되었고 그 서로도 많은 사람들은 그 도랑에서 일어난 사건을 잊지 못하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낚시꾼은 그 사건 이후로 마을을 떠나게 되었고 그는 더 이상 그 지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경험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신비롭고 기이한 이야기로 변해갔으며 결국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떠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마을에서 발생한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여전히 소름이 돋는다고 말합니다. 그날은 무더운 여름날이었다. 할머니의 집에 모인 우리는 모두 평소처럼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사촌형들과 나는 자주 낚시를 갔던 저수지로 가기로 했고 할머니는 그날도 우리를 걱정하며 반대하셨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곳이 그저 즐거운 낚시터일 뿐이었다. 어른들은 서로 간의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는 물고기 잡는 재미에 빠져 있었다. 그날은 특별히 할머니가 조금 이상한 표정을 지으셨다. 식사를 마친 후 할머니는 우리에게 그날 밤 꿈자리가 좋지 않아서 라고 말하며 우리를 걱정하는 듯한 눈빛을 보였다. 꿈에서 집 마당에서 하얀 옷을 입은 남자가 떠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셨다. 남자의 얼굴은 눈이 없고 입도 움직이지 않아서 할머니는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하셨다. 할머니는 평소에 미신을 믿는 성격이라 그 꿈을 매우 불길하게 생각하시며 우리에게도 경고를 하셨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그저 웃어넘기고 낚시를 가기로 결심했다. 낚시를 떠나기 전 할머니는 한 번 더 물어보셨다. 왜 굳이 버스를 타고 그렇게 멀리 가야 하냐? 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그저 무시하고 길대로 떠났다. 할머니는 우리가 걱정스러워 보였는지 자꾸 조심히 다녀와 라는 말을 반복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버스를 타고 저수지로 향했다.
그날 저수지는 매우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날이 어두워지고 우리는 서둘러 낚시를 준비했다. 그날 밤 저수지에서 물고기들이 생안을 하고 있었다. 얕은 물속에서 물고기 치어들이 몰려다니며 움직이는 모습이 매우 귀여웠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그만큼 시간이 흐른 줄도 몰랐다. 그러던 중 큰형이 나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다. 낚시 안 하고 뭐 보고 있냐? 나는 고개를 숙인 채로 이 물고기들 너무 귀엽지 않아? 라고 말했다. 그런데 큰형은 이상한 목소리로 비어? 나는 그게 짜증난다. 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 말에 조금 이상함을 느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계속 물고기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다시 큰형을 보았다. 그가 말을 걸었을 때 그는 낚시를 하고 있지 않았다. 그의 자리에는 그가 없었고 나는 그 자리에서 물고기만 보였다. 그 상황에서 나는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다. 그 순간 내 주변은 완전히 침묵에 휩싸였고 물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렸다. 나는 큰형이 내 옆에 있었다고 확신했지만 그가 사라져 있었다. 너무나도 이상한 상황에 나는 무서워져서 가까운 큰형에게 다가갔다. 그때 큰형은 나를 보지도 않고 낚시대를 쳐다보며 무슨 일이냐?고 말했다. 나는 무서운 느낌을 받았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그저 괜찮아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때 둘째 형이 왔다. 둘째 형은 나를 보더니 왜 그렇게 불러? 라고 물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가만히 돌렸다. 그런데 그때 셋째 형도 우리에게 왔다. 셋째 형은 떡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큰형에게 주기 위해 나와 가까운 자리에 서 있었다. 셋째 형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나는 더 이상 큰형의 자리에 그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모든 일이 너무나 이상하고 불길해 보였다. 셋째 형이 큰형이 없다고 말했을 때 나와 둘째 형은 서로 큰형이 어디 갔지? 라고 말하며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그때 둘째 형은 큰형이 왜 부른 적 없지? 라고 말했고 나는 당황스러워서 대답하지 못했다. 우리는 낚시를 멈추고 큰형이 없는 자리를 바라보며 각자 혼란스러워했다. 그때 셋째 형은 떡밥을 다시 챙기고 나에게 말했다. 현, 이거 좀 위험할 것 같다. 우리가 자리 옮기자. 나는 떡밥을 챙기며 급하게 자리를 옮기기 시작했다. 이 모든 일이 너무나도 기이하고 이해할 수 없었다. 우리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곳에서 무언가를 느꼈고 그 불안한 기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자리를 정리하기로 했다. 모두 각자 낚시 자리를 정리하고 하나씩 버스를 타고 떠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저수지에 대한 기억을 끊임없이 떠올리게 되었다. 무엇보다 큰형이 없어진 일은 나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고 그 후에도 나는 그날의 상황을 되짚어보며 생각했다. 과연 그날 밤 우리는 정말 큰형과 함께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그날 있었던 일은 정말 꿈에서 나온 것처럼 환상일까? 그리고 나는 할머니의 말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다. 할머니의 꿈에서 그 하얀 옷을 입은 남자는 무엇을 의미했을까? 그 남자가 떠있는 모습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지금도 그날의 일은 해석할 수 없지만 나는 여전히 그날의 경험을 잊을 수 없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가 떠난 저수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누구도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날은 꽤 덥고 바람 한 점 없는 여름의 한낮이었다. 나는 큰형, 둘째 형, 셋째 형, 그리고 막내 동생과 함께 할머니 집 근처 저수지로 낚시를 가기로 했다. 그곳은 어렸을 때부터 자주 가던 곳이라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장소였다. 여름 방학이면 언제나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떠오른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평화로웠던 그 시절처럼 이번에도 큰 지대를 안고 낚싯대를 들고 집을 나섰다.
저수지에 도착하자 형제들은 각자 자리를 잡고 낚시를 시작했다. 내가 좋아하는 자리는 저수지 한쪽 모퉁이에 있었고 큰형은 그 자리를 좋아했다. 둘째 형은 물이 조금 깊은 곳에서 낚시를 시작했고 막내 동생은 항상 형들을 따라다니며 어설프게 낚시를 했다. 형들은 그동안 내가 무엇을 하든 신경 쓰지 않았다. 그렇게 모두 각자 자리에 앉아 낚시를 시작했을 때 아무런 기미도 없이 불안한 기운이 서서히 내게 다가왔다. 처음엔 그냥 그런 기분이 들었다. 물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파문이 나를 잠시 긴장하게 만들었지만 그것만이 아니었다. 그날의 날씨와 분위기는 그동안 느껴본 적 없는 뭔가 기묘한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 마치 저수지 주변에 숨어있는 어떤 존재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그때는 그런 감정이 일시적인 것일 거라 생각하며 그저 낚시에 집중하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큰형이 내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는 조금 달랐다. 너 저기 뭐 보이지 않냐? 큰형이 조용히 물었다. 나는 그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지만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물은 고요하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그러나 순간 물속에서 조금 더 깊이 바라보자 마치 형체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처음에는 그냥 물살을 위한 일시적인 착시 현상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그 형체가 선명하게 보였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들게 만들었다. 저게 뭐냐?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때 큰형이 낚싯대 끝을 잡고 물속에서 무언가를 끌어올렸다. 그리고 물속에서 끌어나온 것은 바로 낡고 찢어진 반팔 난단이었다. 형들은 그것을 보고 이거 누군가 버린 옷일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 옷의 상태는 정말 낡고 오래된 느낌이 들었다. 왜 그런 옷이 물속에서 나왔을까? 그리고 그것을 본 우리는 이상하게도 그 옷을 단순히 버려진 것이라 생각할 수 없었다. 그날의 지울은 정말 뭔가 이상했다. 큰형은 그 옷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이건 그냥 옷이 아니야. 그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물속을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우리는 모두 깜짝 놀랐다. 물속에서 무엇인가 떠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의 유해처럼 보이는 뼈 조각들이었다. 이에는 물에 젖은 채로 떠 있었고 그 주위에는 더 이상 살아있을 수 없었던 흔적들이 묻어 있었다. 형들은 놀라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나와 막내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다. 형들은 말없이 서로 눈치를 보며 서로의 심정을 가늠할 수 없었다.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때는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아무런 말 없이 낚시 가난을 챙기고 낚싯대를 물속에서 떼낸 후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저수지를 떠나기 전 우리는 그 자리를 뒤로 하고 빠르게 걸어갔다. 그때 누군가가 말했다. 빨리 나가자. 우리는 그 말에 아무 대꾸 없이 그냥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저 돌아가고 싶었고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다. 저수지를 떠난 우리는 근처의 공중전화 도시를 찾아갔다. 큰형이 그곳에서 경찰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경찰은 곧 도착했고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 우리는 그날 일어난 일을 자세히 이야기할 수 없었고 그저 그 자리에 있었던 것만을 말할 수 있었다. 경찰은 무언가 의미심스러운 점이 있긴 했지만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우리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경찰차에 탔을 때 나는 여전히 그 사건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경찰차가 할머니 집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차에서 내려 낚시 장비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미 차 한잔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고 할머니는 그저 우리를 보며 미소 지으셨다. 우리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차분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그 꿈에 대해 조용히 말했다. 그 꿈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고였을까? 할머니는 잠시 말문을 열며 자신의 꿈이 사실이 되었음을 믿겼다고 했다. 그 꿈속이 하얀 옷을 입은 남자가 바로 그 물속에서 발견된 일과 같은 존재일 것이라는 예감을 했다고 하셨다. 할머니의 꿈은 너무나도 정확한 예언처럼 들렸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서로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 존재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왜 그 자리에 나타났을까? 그날의 사건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다. 그 하얀 옷을 입은 남자는 왜 그 자리에 나타났을까? 그는 누구였고 무엇을 원하는 존재였을까? 그날의 사건은 우리가 다시는 밤낮시를 가지 않게 만든 사건이었고 이후로는 형제들끼리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려 했다. 그날의 일이 아직도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져 있어 그날 이후로 우리는 저수지를 떠올리면 불안한 감정을 느꼈다. 결국 그날의 이야기는 끝이 났다. 그러나 그 질문들은 여전히 남았다. 그 이후에는 누구의 것이었을까? 왜 그 존재가 나타났을까?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날의 일은 마치 꿈처럼 혹은 악몽처럼 우리의 기억 속에 각인되었고 그 수로도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그날 밤 저수지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을 거라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아직도 우리가 그 당시 경험한 것처럼 생생히 기억된다. 그리고 그날의 사건이 과연 단순한 우연이었을지 아니면 그 무엇인가 다른 것이었을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저 그날 이후로 우리는 저수지를 떠나고 싶었고 밤낚시는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다. 그날 밤의 불안한 지호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고 그 미스터리는 끝이 없었다.